19세기 초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4억 명의 인구,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력,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찬란한 문명. 유럽의 왕들조차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을 동경했고 청나라 황제는 스스로를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이토록 강력했던 제국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수천 년 이어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왜 아편이라는 독이 총과 대포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청나라는 이 모든 위기의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제국이 스스로의 오만함에 갇혀 변화하는 세계를 외면하다가 결국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차 한 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인들은 차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오후의 티타임까지 차는 영국 사회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가 오직 중국에서만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에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며 차를 수입했고 그 대가로 영국의 은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불균형한 무역 구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파산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이 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천조는 만물을 갖추고 있으니 오랑캐의 물건은 필요치 않다. 바로 이 오만함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은 결국 한 가지 상품을 찾아냈습니다. 인도에서 재배되는 아편. 이 독은 곧 청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었고 제국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 결정적 장면을 통해 세계 최강 제국이 어떻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탐욕, 중독, 전쟁, 굴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제국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8세기 후반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는 기묘한 경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차를 원했고 청나라는 은만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제안한 모든 상품 마이너스 모직물, 시계, 유리 제품 마이너스 은 청나라에서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청나라는 자급자족 경제 체제였고 외국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760년부터 1830년까지 약 70년간 영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은의 양은 약 1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국가 예산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동인도 회사 보고서 1830년 판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 기록이 남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영국이 직면한 경제적 압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광저우 단일 항구를 통해서만 무역을 허용했고 외국 상인들은 청나라 관리가 지정한 중국 상인들과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광저우 체제였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중국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고 중국어를 배울 수도 없었으며 중국 관리를 직접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청나라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 상황을 굴욕으로 받아들였지만 차 없이는 살 수 없었기에 계속 은을 지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불균형한 관계는 결국 갈등을 낳습니다. 무역에서든 외교에서든 심지어 개인 관계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청나라는 바로 이 교만함 속에서 위기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773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한 관리가 인도 벵골 지역을 시찰하던 중 양귀비 밭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편은 이미 인도에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었고 일부는 중국으로 밀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연간 약 200상자 정도. 하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 상품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편은 중독성이 강했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인들이 이것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은 드디어 청나라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낸 것입니다. 1780년대부터 아편 밀수량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연간 200상자에서 1000상자로. 1810년에는 4000상자. 1830년에는 무려 2만 상자에 달합니다. 은의 흐름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은 영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불균형은 언젠가 반드시 조정됩니다. 다만 그 조정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강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청나라는 자신이 영원히 강자로 남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거부한 제국은 결국 더 가혹한 방식으로 균형을 맞이하게 된다. 1780년대 영국 동인도 회사는 교묘한 무역 구조를 완성합니다. 인도 벵골 지역에서 아편을 대량 재배하고 이를 중국으로 밀수하여 은을 받아내며 그 은으로 다시 차를 구매하는 삼각무역 체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하면 민간 밀수업자들이 그것을 중국으로 운반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영국 정부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실제로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청나라는 1729년부터 이미 아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과 막대한 이익 앞에서 법은 무력했습니다. 광저우 항구의 중국 상인들은 영국 밀수업자들과 거래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뇌물은 지방 관리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조차 아편 밀수에 협력했습니다. 한 상자당 받는 뇌물이 그들의 1년치 봉급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청조야사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아편을 금한다는 명령은 종이 위에만 있고 실제로는 모든 항구에서 아편이 거래되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 청나라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법은 존재했지만 그것을 집행할 의지는 없었습니다. 상류층부터 하층민까지 아편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유한 상인들과 관리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아편을 피우는 것이 일종의 사치이자 여가 활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고급 아편관 아편을 피우는 장소에서는 비단 방석에 앉아 정교한 담뱃대로 아편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점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노동자, 농민, 심지어 군인들까지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대 광저우 지역 인구의 약 10-15%가 아편 중독자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사회 문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불법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유혹.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개인과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붕괴를 방관하는 부패한 권력. 청나라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히 아편이라는 마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1831년 한 지방 관리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는 광동성 일대를 순찰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장정 50명 중 30명이 아편 중독자였고 그들은 일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농사는 방치되었고 집들은 무너져 내렸으며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편은 개인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을 파괴하고 마을을 무너뜨리며 결국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방 관리들에 의해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아편 거래로 막대한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각무역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하고 중국 밀수업자들은 그것을 받아 중국 내륙으로 퍼뜨리며 청나라의 은은 영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1830년대 초반 매년 약 200만 파운드의 은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청나라 연간 세수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은 가격은 폭등했으며 농민들은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그 대가는 결국 훨씬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당장의 뇌물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팔아버렸습니다. 영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 나라 전체를 중독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조정은 이 모든 위기의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탐욕 앞에서 무너진 원칙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1830년대 중반 청나라는 겉으로는 여전히 강대국이었지만 내부는 급속도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편은 이제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잠식하는 전염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아편에 중독된 가장은 일을 할 수 없었고 가족의 재산은 아편을 사는데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굶주렸고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편을 구하기 위해 자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당시 광저우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영국 선교사의 기록에는 이런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앙상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갔다. 이런 광경이 이제는 너무나 흔해졌기 때문이다. 이 기록 속에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고통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 누군가의 죽음조차 더 이상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아편이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경제였습니다. 노동력이 무너졌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고 장인들은 물건을 만들지 못했으며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했고 경제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의 유출이었습니다. 1820년대까지 중국은 은을 수입하는 나라였지만 1830년대에는 은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은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었고 정부 재정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 경제가 외환 유출로 휘청거리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세금 징수를 강화했지만 이는 오히려 농민 봉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군대였습니다. 청나라 군인들조차 아편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동성 주둔 군대의 약 20-30%가 아편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군사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기는 녹슬었으며 군기는 무너졌습니다. 한 지방 장군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 병사들은 아편 연기 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자신도 아편을 피우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타격은 관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아편 밀수로 막대한 뇌물을 받았고 법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조정은 여러 차례 단속 명령을 내렸지만 지방에서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관리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제국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실행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836년 한 지방 출신의 젊은 학자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는 내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을마다 아편관이 있었고 사람들은 낮부터 누워서 아편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졌고 도로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관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 도착한 뒤 한 원로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조정도 알고 있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네. 병은 이미 뼈속까지 스며들었어.
청나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중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했던 군대는 무기력해졌고 풍요로웠던 경제는 고갈되었으며 엄격했던 법은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국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무겁습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데에는 전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부패와 무관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청나라는 아편이라는 독에 중독되었지만 더 깊은 중독은 부패와 무책임이었습니다.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권력자의 무관심이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부에서 무너지는 제국은 외부의 적이 오기도 전에 이미 패배해 있다. 1838년 12월 청나라 도광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절을 광저우에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황제가 선택한 인물은 임칙서, 당시 54세의 고위관리였습니다. 임칙서는 청렴하고 원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부패한 관리들을 단속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전권을 주며 명령했습니다. 아편을 뿌리 뽑으라.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마라. 1839년 3월 임칙서는 광저우에 도착합니다.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구에는 영국 상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아편 밀수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그에게 점진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임칙서는 단호했습니다. 점진적 해결은 이미 실패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행동이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먼저 중국 상인들을 소환하여 아편 거래를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거부하는 자들은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상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아편을 3일 내에 제출하라. 거부하면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영국 상인들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였지만 임칙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상선이 정박한 구역을 봉쇄하고 식량과 물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임칙서의 주청문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편은 백성의 생명을 해치고 국가의 재물을 빼앗아간다.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신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완수하겠다. 이 문장은 임칙서의 결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인물이었습니다. 1839년 6월 3일부터 25일까지 임칙서는 역사적인 행동을 실행합니다. 광저우 항구 인근 호문에서 약 2만 상자, 무게로는 약 1,400톤에 달하는 아편을 공개적으로 폐기한 것입니다.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소금물과 석회를 부은 뒤 아편을 투입하여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임칙서는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독을 없앰으로써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지킨다.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은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임칙서는 인기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단은 개인에게는 위험했지만 공동체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영국 재산에 대한 불법 파괴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거부했고 영국은 이를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임칙서는 나라를 구하려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839년 11월 영국 해군 함대가 중국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용기와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임칙서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더 큰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기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임칙서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가 실패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한계였다. 1840년 6월 영국 원정 함대가 중국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16척의 전함, 4척의 무장 증기선, 그리고 약 4,000명의 병력.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는 8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수천 년간 전쟁을 치러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많은 관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감히 천조에 도전한다니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청나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영국군은 청나라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증기선이었습니다. 청나라 전함은 바람에 의존하는 범선이었지만 영국의 증기선은 바람과 관계없이 움직였습니다. 역풍이 불어도 조류가 거슬러도 증기선은 자유롭게 항해했습니다. 청나라 전함들은 영국 함대를 추격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 청나라 장군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의 배는 바람이 없어도 움직이고 물살을 거슬러도 나아간다. 이것은 마치 귀신 같다. 두 번째 충격은 대포였습니다. 영국군의 한 포는 폭발탄을 발사했습니다. 청나라의 대포는 쇠공을 쏘는 구식 무기였지만 영국의 폭발탄은 목표물에 닿으면 터져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거리도 월등히 길었습니다. 청나라 대포의 사거리는 약 500m였지만 영국 한 포는 2000m 밖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청나라 함대는 영국 배에 접근하기도 전에 격침되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전술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광저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청나라 군대가 집중되어 있고 방어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국군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방어가 약한 항구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닝보, 상하이, 그리고 양쯔강 입구까지. 청나라는 광저우를 지키는데 모든 병력을 집중했지만 영국군은 이미 제국의 심장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전쟁 일지 1841년 조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군은 용감했지만 그들의 무기는 100년 전 것이었다. 그들의 전술은 중세시대 것이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싸우는 것 같았다. 이 표현은 냉혹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는 단순히 병력수나 용기의 차이가 아니라 문명 자체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겪은 영국과 여전히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던 청나라. 이 격차는 전쟁터에서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1842년 6월 영국군은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 난징 인근까지 진격했습니다. 난징은 청나라의 두 번째 수도이자 남부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만약 난징이 함락되면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광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관리들은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청나라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의 발전을 외면한 사회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청나라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외부의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총과 증기기관을 오랑캐의 잡기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그 잡기는 수천 년 전통을 가진 군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한 청나라 장군은 패전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용기로 싸웠지만 그들은 기계로 싸웠다. 용기는 기계를 이길 수 없었다. 전쟁은 청나라의 완패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도태됩니다. 청나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변화를 거부한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에 이미 시대에 패배해 있었다. 1842년 8월 29일 난징 항구에 정박한 영국 군함 코널리스호 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청나라 대표단이 영국 군함에 올라
난징 조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나라 역사상 최초로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후 100년간 중국을 괴롭힐 굴욕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청나라에게 참담했습니다. 첫째, 2,100만 달러의 배상금. 이는 당시 청나라 연간 세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돈을 세 가지 명목으로 요구했습니다. 폐기된 아편에 대한 보상 600만 달러, 청나라가 영국 상인들에게 진 빚 300만 달러, 그리고 전쟁 배상금 1,200만 달러.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한 마약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둘째, 홍콩 섬의 영구 할양. 홍콩은 당시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영국은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을 간파했습니다. 이후 홍콩은 영국의 아시아 거점이 되었고 1997년까지 155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남았습니다. 셋째, 5개 항구의 개방.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가 영국 무역을 위해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영국 상인들은 청나라 관리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관세 자율권 포기. 청나라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세율은 영국과 협상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청나라 경제주권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다섯째, 치외법권 인정. 영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청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영국 법에 따라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나라의 사법권이 자국 영토 내에서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섯째, 외교적 대등관계 강요. 이제 영국 대사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되었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유지해온 천조- 번국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청실록, 도광조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 이 문장은 황제의 무력감과 절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조약 서명 이후 청나라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식인들은 분노했고 민중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천조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다니 이것이 현실인가? 더 큰 문제는 이 조약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서구 열강들도 청나라의 약점을 간파하고 비슷한 조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모두가 청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1844년 청나라는 미국과 망하조약을 맺었고 프랑스와는 황포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들은 난징조약과 유사한 내용이었지만 추가로 선교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1850년대에는 제2차 아편전쟁 에르오 전쟁이 발생했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베이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여름 궁전인 원명원을 불태웠고 수천 년간 축적된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청나라는 더욱 굴욕적인 베이징 조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한 번의 실패는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후 계속해서 양보하고 굴복해야 했습니다. 약점을 보인 순간 모든 이들이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청나라 지식인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졌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를 밟고 지나갔다. 난징 조약은 단순한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청나라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선언이었고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존엄과 힘에 대해 말합니다. 존엄은 힘없이 지킬 수 없습니다. 청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주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만함은 준비를 게을리하게 만들고 준비 부족은 굴욕으로 이어집니다. 기록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힘없는 자존심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진정한 존엄은 스스로를 지킬 힘에서 나온다. 아편 전쟁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나라가 무너지는 긴 과정의 시작이었고 중국이 백년 국치라 부르는 굴욕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습니다. 1842년 이후
청나라는 빠르게 붕괴해 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의 난천 850-1864, 의화단 운동 1899-1901 등 대규모 민란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며 영토를 빼앗아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했고 1900년에는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마침내 1912년 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2000년 넘게 이어진 황제 체제가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오만함의 위험입니다. 청나라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고 다른 문명을 오랑캐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변화를 배우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방식이 최선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산업혁명을 통해 급속히 발전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청나라가 자만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는 그들을 추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오만함은 개인, 기업, 국가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도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패의 치명성입니다. 청나라는 법을 가지고 있었고 아편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뇌물을 받았고 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부패는 마치 암세포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고 제국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편은 청나라를 무너뜨린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부패였습니다. 만약 청나라 관리들이 원칙을 지켰다면 아편은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패는 사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부패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술과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청나라는 총과 증기선을 잡기라 무시했지만 그 잡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술 발전을 외면한 사회는 결국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개발 등 새로운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회는 발전하지만 거부하는 사회는 쇠퇴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원칙과 용기의 가치입니다. 임칙선은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가 아편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청나라는 더 빨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임칙서의 선택은 우리에게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청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군대가 충분하다고 믿었고 영국이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군대는 수가 많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없는 자는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청사고, 청나라의 공식 역사서는 아편 전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랐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 굴욕은 100년간 이어졌고 우리는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렀다. 청나라의 몰락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부패를 척결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원칙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회가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는가? 청나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다가올 변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기록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같은 고통을 겪는다. 역사는 교사이며 우리는 학생이다. 이것이 아편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세계 최강이던 청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차 한 잔에서 시작된 경제 불균형이 아편이라는 도구로 변했고 그 독은 사회 전체를 중독시켰으며 결국 전쟁과 굴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오만함, 부패, 변화 거부, 준비 부족이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청실록의 표현처럼 작은 균열이 모여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진실은 7가지 장면 모두를 관통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청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변화를 외면한 모든 제국이 맞이하는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오만함에 빠져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됩니다. 부패를 방치하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한 희망을 말합니다. 임칙서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는 한 사람이 비록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후대의 빛을 남깁니다. 청나라는 무너졌지만 그 굴욕을 교훈 삼아 중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부패를 척결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원칙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아편전쟁이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최강이던 청나라가 왜 무너졌는지 아편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장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불균형은 언젠가 조정됩니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무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했지만 그 불균형은 결국 아편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둘째, 단기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면 장기적으로 재앙을 맞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뇌물을 받았고 영국은 이익을 위해 한 나라를 중독시켰으며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셋째, 내부의 부패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편은 청나라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국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넷째,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임칙선은 나라를 위해 결단했고 비록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후대의 빛을 남겼습니다. 다섯째, 기술과 준비의 격차는 전쟁에서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청나라의 용기는 영국의 증기선과 폭발탄을 이길 수 없었고 수천 년의 전통은 산업혁명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여섯째, 한 번의 굴욕은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합니다. 난징 조약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 청나라는 계속해서 주권을 잃어갔습니다. 일곱째, 역사는 반복됩니다. 배우지 않는 자들에게. 청나라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임칙서의 용기였나요? 청나라의 오만함이었나요? 아니면 기술 격차의 잔인함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발견하신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역사는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며 함께 배울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통찰이 이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을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아마도 청나라가 이 굴욕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시기 일본이 어떻게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했는지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선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청나라는 변화를 거부했지만 우리는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읽는 이 시간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교훈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